그대로 하면 돼요. DVD 보여주기부터. 그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해외 한 번도 안 나가고. 또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공부법. 그래가지고요, 실제 수능에서 영어 수학은 다 100점 맞았어요. 심지어는 뭐 아랍어, 뭐 사탐 거의 다 100점이에요. 국어만 100점 못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상위 0.05%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딱 말해놓고 일단 엄마들 이런 걸 좋아하니까 상위 0.05%가 몇 등인 줄 알아요? 60만 명이 고3 수험생 60만 명이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 문과가 40만 명? 우리 아이는 문과 같거든요. 40만 명의 10% 몇 명이에요? 너무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줘요. 호응. 40만 명이 10%. 4만 명. 자, 가면 1%. 4,000명. 0.1%. 400명. 우리가 몇 등 할게요? 약 200등에서 250등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약 0.05% 정도 받았죠.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러니까 사교육 비리를 현저하게 전략하고 사실은 사교육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만약에 그 좋은 사교육이 있었더라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었더라면 저도 당연히 보냈겠죠. 저보고도 많이 조언했어요. 애 아깝다고 수성구로 이사 가라고. 그래서 진짜 많이 듣고 컸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남구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남구 나오고요. 우리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환경이 여기하고 비슷해요. 주택가에서. 그리고 사교육 좋은 학원 별로 없고 기껏해야 뭐 해법 공부방이나 뭐 이런 거밖에 없죠. 여기도. 그러니까 좋은 사교육 환경이 가면 어떤 줄 알아요? 그게 좋은 교육 환경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학부모들 훨씬 더 불안하게 하는 그런 환경이 돼요. 좋은 학원 내 눈앞에 보이는데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자니 큰 돈 들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요즘 젊은 엄마들이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 뭐 겁도 없이 보내. 보문동 같은 데 가면요. 근데 한 달에 80만원씩 90만원씩 하거든? 영어 유치원 가면?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아이고 내가 만약에 자주 오면 제가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이제 영어 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실제로 제가 작년에는 학교마다 다 돌아서 영어 공부법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영어 공부법 이야기하고 올해도 영어 공부법 이야기하면 엄마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작년에 부른 선생님을 또 부르지 말라고 해요 교육청에서. 왜냐면 엄마들이 싫어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막 어떤 경우에는 은퇴한 교장선생님들 와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러고 가시죠. 그럼 엄마들이 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혼만 나고 집에 가고 막 이러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왔는데 막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교육청이 막 항의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제 전부 제가 지금 50몇 개 초등학교 가는데 반은 수학공부법, 반은 책 읽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영어 공부법에 궁금하시면 제가 하는 다른 학교 강의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누구예요? 다 아시죠?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요? 이봉주, 이것도 알죠? 네.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육상. 예, 육상 선수잖아요? 자, 둘이 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육상. 어머님 진짜 멋있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보면요, 볼트가 훨씬 잘 뛰게 생겼죠? 네. 그럼 볼트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꼭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종목에 따라 다르다 해서고 뭐 단거리에 장거리에 따라 다르다 해서고 아니 직관적으로 봐야지 직관적으로. 자, 질문을 바꿔서 하면 아주 대답하기 쉬워요. 지금 범어사동에 그 별난 동네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어떤 아이가 있어. 구구단도 줄줄 외우고요. 받아쓰기 하면 늘 100점 맞고 막 영어도 막 영어 전문학원 다니고 막 이래. 걔하고 우리 애하고 하면 누가 장차 커서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볼트하고 이봉주하고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볼트가 잘할 것 같아. 탄력도 있고 키도 크고요. 그렇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붙여보려고. 어때요? 지금 둘이 뛰고 있어요. 볼트 뒤에 관중석 한번 봐요. 너무 빨라서 사람이 안 보여요. 자, 봉주 뒤에는 다 보여요. 보이죠? 네. 이게 뭐예요? 너무 빠르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유아기 때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너무 빨리 뛰다 보면 애가 안 보여. 애가 죽는지 사는지 자존감을 잃는지 틱이 일어나는지
심지어는 원형 탈모가 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걸 보고 일본의 어느 학자는 모원병이라고 불렀어요. 원인이 엄마로부터 비롯되는 병. 너무 돌리고 잡고 하다 보면 뭐 틱 하는 건 흔히 보죠 요즘. 심한 틱은 음성 틱 하죠. 뭐 6초 7초에 한 번씩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이래요. 이런 게 대부분 엄마들에게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너무 빨리 뛰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죠? 애가 자존감을, 그죠? 잃는지 어떤지. 어떤 애들은요,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생기 발랄하고 팔팔해야 되잖아요? 애들은 막 그 에너제틱 하거든요? 막 떠들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가 팍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대답도 시원하게 안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일을, 그죠? 단거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장 옆집 언니 아들이 막 뭐 하니까. 그러니까 동네 언니 잘 사귀어야 돼요. 이웃 사회에 내가 이렇게 균열을 일으켜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4살 때부터. 이제 유치원도 보내고요. 어린이집도 보내고 제가 했어요. 엄마들 보니까 노란 차 딱 기다리다가 노란 차를 딱 태워보내고 막 만세 부르고 막 올라가서 밀린 연속극 보고 막 태양의 후예 본다고 막 이러겠죠. 근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엄마들이 바로 안 올라가더라고. 자기들끼리 눈을 맞춰. 그리고 거기서 수다 막 떨더라고. 또 며칠 있으니까 납치해가 돼?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래 고학년 키울 것 같은 언니 딱 찍어가지고 딱 따라 올라가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뭐 묵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지. 그 전까지는 겨우 뭐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료들 엄마, 나이 또래 엄마들끼리 뭐 하고 하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자녀교육에 관한 동네 고수를 만나는 거라. 자기보다 한 3년 더 먼저 키운 첫째가 있는 언니, 이래가 커피 한잔 하작하면서, 그래가 막 정보를 모으죠. 그런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좀 이따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맞아요. 어릴 때 더 잡아래. 말 들을 때 더 돌려도 이익 한다니까? 그래가 그 언니들 말 듣고 하다가 애 다 막 틱 오고 막 이러는 거라. 애들 저학년 때는요, 성장이 이게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애는 빨리 자라죠. 어떤 애는 좀 천천히 자라요. 근데 나중에 결국 한 중고등학생 대부분 다 자라. 똑같이. 봄에 씨를 뿌리는데 밭에요. 한날 한 시에 똑같은 씨를 같은 밭에 뿌려요. 열매 맺힐 때 보면 어때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열매가 맺혀요? 아니에요. 근데 다 맺히긴 맺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아이 크는 것들이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집 애보다 좀 우리 애가 좀 늦잖아요. 성장이 좀 더딘 거지. 어떤지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노? 우리 애는요, 2월생이라서 그 전에 3월생들하고 학교를 같이 들어갔어요. 요즘은 이제 1월에서 12월로 끊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월부터 이듬이 2월생. 우리 애는 이듬이 2월생에 돼가지고 7살 때 학교 갔어요. 들어가니까 제일 꼬만 거라. 그 항상 깃발 들고, 반깃발 들고 있잖아요. 운동장에 모이고 이랬거든. 가고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찌. 6년 내 꼴찌. 4명 뛰면 4등, 6명 뛰면 6등. 그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아빠 달리기를 항상 나갔어요. 요즘 운동회 하면 오전 만에 바로 끝낸다고 부모 달리기도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 때는 항상 부모 달리기를 했어요. 저는 늘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아빠들보다 훨씬 빨라요. 보기는 그래 안 생겼죠. 벌써 스타트부터 달라요. 근데 회사 생활만 하던 아빠들은 막 따라 붙이려고 있잖아요. 마음은 막 몸은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와. 그러니까 막 넘어져 피나고 막 이래요. 아빠 달리기 할 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우리 애 기 살리려고 우리 애 반 앞으로 지나가면서 막 손 흔들고요. 왜? 다른 아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 도장 찍어가지고 비누 타가지고 우리 애 반 가잖아. 가면 애가 조금 위로를 받고 이제 기도 좀 살고 하라고. 애들이 하도 극하니까 6년 내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벌써 우리 애 반 애들 알아. 제가 뛰면 와 명혁이 아빠다 하면서 막 손 흔들어주고요. 그래 길을 살리고 이랬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애들 달리기 할 때 그때 실내화 신고 뛰었어요. 하얀 실내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애 오래 실내화 신으라고 풍덩한 실내화를 사주네? 딱 맞는 거 신고 뛰도 꼴찌인데 4학년 때는 풍덩한 거 신고 뛰다 벗겨졌어 신발이. 그래가지고 그 벗겨진 것도 조가 뛰다 보니까
어린 한 애들하고 이만큼 차이 나는 데다가 그 겸연쩍은 얼굴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민망한지.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근데 있잖아요, 신기하게.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중학교에서 반 개주 대표가 된 거야. 맨날 꼴찌만 하던 놈이.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잖아요, 애한테. 야, 니 우야다 이래 된다 하니까, 애는 뭐, 별거 없어. 도둑과 경찰놀이를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도둑과 경찰놀이 알아요? 계속 뛰댕기면서 뭐 찐하고 뭐 이래가 입장 바뀌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애가 그때 이제 성장한 거죠. 2월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이런 그 전에 3월생은 누님 같아. 저학년 때는요, 이 발육의 정도가 큰 차이가 나. 몇 달 사이가 크다니까? 그러니까 늘 꼴찌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들 봐요. 69세 할아버지나 70세 할아버지나, 뭐, 거기서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 갭이 없어지고, 전부 이제 온전한 한 인간으로, 성인으로 자라나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이게 차이가 커요. 뒤집을 때는 일주일이 무섭잖아요. 어떤 엄마들은 요즘 뒤집는 것부터 경쟁하더라고. 동서 애는 빨리 뒤집었는데 우리 애는 뭐 늦다 계산서 뭐. 그렇죠? 그리고 말 터져 나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능리 뭐 개사코 우리 아이 혹시 벙어리 아이가 하고 막. 그 너무 이런 걸 의식하는 거예요. 특히 저학년 때.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 말 잘못 들으면 안 돼. 왜? 초등학교 5학년 언니도 뭐 거기서 거라. 5학년이나 뭐 2학년이나 뭐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엄마들은 물론 큰 차이 같지만. 그러니까 노란 차 태워 보내고 뭐 눈 맞춰가지고 뭐 언니 우리 집안에 커피 한잔 하려고 했다가 또 좀 있으면 저도 언니 집에 놀러 가면 안 돼요 해가지고 또 놀러 가가 스캔 쫙 하고 그 집에는 뭐 하는 공 싶어가지고 막 띠띠띠띠 온 눈으로 촬영 다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죠. 그래 그 집 큰애 책상 위에 뭐 이상한 학습지 놓여 있으면 막 그거 딱 찍었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애 바로 부르잖아요. 누구 언니는 뭐 하던데 하면서 니도 이거 할래 하면서 말로는 묻고 있는데 눈은 째려보면서 이제 그러면 애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로 예 할게요 하면서.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저도 노란 차에 애 태워 보냈거든 유치원.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해요. 그렇다고 제가 넉살이 좋으면 그죠? 누님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근데 그렇게다가 뺑뺑이 맞으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외롭게 아이 키웠어요. 아무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책을 읽고 아니면 잠순회에서 활동하고. 잠순회에서는 이제 그 서울의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 교육 트렌드를 전부 실시간으로 막 글 써서 올리고 이러니까 저는 이 시골 구석에 살면서 대치동의 그 유명 학원가에서 어떤 교재로 수학 공부를 시키는지 최상위권 수학은 어떤 교재를 하는지 이걸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최고급 자기주도 학습을 아이에게 시켰죠. 아이고 잠수를 해봐야 제가 얼마나 이 유명한 사람인지 아는데 여기 뭐 모르죠? 저 처음 보죠? 네. 유튜브에서 저를 한번 검색해봐요. 네. 잠수의 영어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잠수의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자녀교육관에서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자녀교육 강의를 이렇게 해서 그냥 올리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잠수의 영어도 마찬가지. 잠수님 운영자가 있지만 그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의나 이런 걸 공개하진 않아요. 책은 이제 내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이 두 사람이 뛰잖아요. 에이씨. 소리 잘 안 들리죠? 제가 이걸 어디 만져야 소리가 커진지 모르니까 그냥 소리 없이 자막 한번 보세요. 보여요? 네. 아니 컴퓨터 볼륨은 안 되고요. 여기 앰프 볼륨. 오, 성공. 성공했어요. 예?
그냥 드시면 돼요. 예. 이봉주 선수는, 사실 알고 보면요, 좀 불운한 마라토너예요. 동시대에 이봉주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황용조라고. 그 황용조 선수 이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 생애에서 올림픽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은 국민적 사랑을 이봉주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자막에 나온 것처럼 그 특유의 성실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보통 마라톤 완주를 7번, 8번 정도밖에 못한대요. 대부분 많이 뛰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봉주 선수는 무려 37번 출전해서 35번을 완주했다고 해요.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자기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그런 거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조금만 페이스 오버하면 완주를 못하고 포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의 페이스, 물려받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오버페이스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오버페이스해. 그 이미 초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여학생들이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수학 연산하면서 막 너무 질려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제가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성장을 기다려야 돼요. 지적 성장이 생물학적 성장처럼 좀 차이가 있어요. 몇 달이 무섭고 또 어떤 아이는 좀 천천히 자라다가 사춘기 때 확 자라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바짝 자라고 사춘기 때 안 자라는 애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세계 가면 5, 6학년 때 반에서 짱 먹는 애들이 있어. 일찍 자라가지고 힘 세다고 막 이런 애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서 역전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생각하고 까불다가 큰 낭패 당하는 거라. 잘못하면 일진한테 맞아가지고 막 이런 일 많아요. 남자들 세계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 조절이 중요해요. 그 마라톤을 하게 되면 국가대표들이 3명 출전하거든요. 보통 큰 대회는. 그래가지고 1위 기록 보이지 않는 이제 우승을 노리고 가고 2위, 3위가 있는데 3위가 주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른 나라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역할. 그래서 한 10km나 15km 지점부터 갑자기 치고 나가. 이런 선수들 뭐라고 불러요? 예, 페이스메이커.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를 교란시키거나 아니면 마라톤 전체의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역할. 이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마라톤 중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서 10km, 15km 전부터 치고 나간 선수들 치고 나중에 골이 날 때 일찍 도는 선수 없어요. 대부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이래요. 근데 이거 아이를 키울 때 보면 꼭 동네마다 페이스메이커 옆에 애들이 있어. 막 일찍부터 미리 뛰는 거라.
자녀에게 관심 많고 있잖아요. 막 이래가지고 뭐 하면 척척척 하는 것 같고 이러면 그 페이스메이커 휘둘려가지고 우리 애만 괜히 바보 같고 이래가지고 멀쩡한 애를 우리가 애꿎게 잡고 있죠. 그래가지고 실패를 많이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자녀 교육은 마라톤 같은 것이다. 우리 아이의 페이스에 맞게 가야 된다. 너무 땡기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 탄력을 잃어요. 근데 진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특히 교육적으로 알려진 동네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 동네 가면 우리 연구소 있는 동네 가면 초등학교 4학년이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죽었다니까. 엄청 뭐 비극적이죠. As he's come here to these championships, shouts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just psych himself up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Now this is an open race between him out of the picture. Is it Bolt? Let's see. Yes, clearly he goes. We have seen so many false starts in this championships already, and it's only day 2. Well, I can hardly believe what I'm seeing. 다 알아들으셨죠? 그렇다 치고요. 자, 음악표 영어 할 때 이래 하는 거라. 화면에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죠. DVD를 보면서. 애들 왜,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지? 생략. 자, 이 볼트가 지금도 세계적인 스프린터인데요. 지금도 100m, 200m 세계 1인자예요. 근데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육상선수권 대회 2회에 한 번씩 열려요. 그 대구 CG에서 100m 달리기 하다가 달리기는요 10초만 뛰면 끝이라 승부가 너무 빨리 나죠. 그러니까 출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더 빨리 나가야 돼. 그리고 저 세계적인 선수도 너무 긴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려고 하다가 출발 부정 저지르고 실격했죠. 실격.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요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실격을 많이 하는 거라. 이거 흔하죠. 그래서 자존감 잃고 나면 공부 못해요. KBS, EBS 다큐멘터리인가? 원래 총과 작년 총과 한 거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 5부작. 거기 보면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똑같은 수학 점수 평균이 똑같은 두 집단을 10명씩인가 20명씩인가를 두 교실에 집어넣어 놓고 수학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집단에게는 네가 가장 속상하나 기분 나쁜 기억을 떠올려서 써라 이렇게. 수학 시험 치기 전에 10분 동안. 그래가지고 막 속상했다고 막 적었어요. 다른 한쪽 교실에서는 네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를 떠올려서 써라 했어요.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10분 지난 후에 수학시험을 딱 친 거라. 평소 수학 성적의 평균이 똑같은 두 집단이 그랬는데 우울한 생각, 속상한 생각을 했던 아이들에 비해서 즐거운 생각, 행복했던 생각을 떠올렸던 아이들의 수학 평균이 7점이 더 높았어요. 그러고 나서 전문가가 딱 하는 말이 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나 생각을 떠올린 아이들이 10분 동안 떠올리고 수학시험을 쳤는데 평균이 7점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부모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바보 만든다는 거라. 알아요? 왜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하는가 하면 엄마들이 불안해서 그래. 사실 애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애는 멀쩡하게 지만큼 잘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 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보내놓고 보름인가 일주일인가 이제 따라오라 하더라고. 부모가 데려다 주고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따라오지 말해. 근데 저는 불안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부재를 없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애 학교 가는데 따라갔어요. 몰래. 그랬더니 학교 정문까지 가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거리를 한 30분 걸리더라고. 가다가 있잖아요. 땅바닥에 뭐 하얀 비비탄 총알 땅바닥에 널쳐있으면 그거 다 줬고요. 모으고 그래 가방에 넣고 또 뭐 어디 강아지 있으면요. 강아지 뭐 구경하다가 피해 다니고 막 그리고 6개월 하나 건너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남구 대명동에서 대명초등학교 처음 입학했는데 6개월 있어요. 6개월. 웅진 빌딩 앞에. 그 6개월 걷는데 무슨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것 같더라고. 그게 어른 눈높이로 6개월 만들어놨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 등짝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6개월 건너는데 막 하염없이 걷는 거 하염없이. 그래가지고 건너가지고 또 학교가 길가에 있는 게 아니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가 이렇게 입구가 있어. 그 골목 안으로 사라지기까지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근데 얘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있잖아요. 전역하는 날 바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지가 살 방을 딱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이러더라고. 아이들은요 멀쩡해. 제가 볼 때는 항상 슬픈 것 같은데 자기만큼 사는 거죠. 자기만큼.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적질하고 뭐 이렇게 혼내고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엄마들 외출 갔다 오면 항상 컴퓨터 온도 측정하거든요. 고학년 엄마들. 자기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손으로 왜 컴퓨터 본체에 손을 대고 막 온도 측정을 해요. 자기 없는 동안 애가 뭐 했나 안 했나 감시하는 거죠. 감시. 왜 이러냐면 엄마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자녀 교육이 뭔지 우리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이런 걸 모르니까 멀쩡한 애 잡고 있는 거라. 특히 수학 공부시키다. 저도 애 무수히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잡죠? 오답 나오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부모교육 받으러 가면 애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엄마의 감정을 말하래.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아이메시지 기법 또는 나전달법 가져요. 근데 저는 성질급해서 그게 안 돼요. 나전달 뭐 그 가르친 대로 해야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야 아빠는 네가 수학 문제를 많이 틀려서 지금 몹시 속이 상하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됩니까? 이게 정신 안 차리고 어디 있어? 이게 지금 이 하면서 막 머리 바로 집어갖고 저는 발로 차고 막 이랬거든요. 그 오답 많이 나오면 진짜 열받는 날은 막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럼 막 풀던 문제집 뚫뚫 말아가 막 저 머리통 때리고 막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 없어 하면서 몇 장 째가 버리고 막 쓰레기통에 쳐박고 막 이러죠. 근데 몇 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그럼 미안해 죽겠죠. 아까 쓰레기통에 쳐봤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펴고 붙이고 막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막 안 되면 다리고 막 그리고 또 자러 간 애한테 쫓아가잖아요. 그 끌어안고 막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사랑해.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이걸. 그래서 내가 위로하려고. 우리가 아이들이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안해서 그렇고요. 또 우리가 불안한 것도 뭐 엄마들 극하고 나면 내일은 정신과 가봐야 되나 하고 뭐 어디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상담받을 필요 없어요. 다 그래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를 불안하게 해. 대치동에서부터 생산된 이상한 자녀교육 이데올로기가 이 유행처럼요 우리나라를 쓸고 있어요. 대치동에서 무슨 어떤 게 만들어지면요 이게 분당, 목동 갔다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갔다가요 한 5년 있으면 달서구 오고요 한 10년 있으면 서구 맞죠? 달서구예요? 아 그래요? 정정동이 달서구예요? 나 서구인 줄 알았네. 그래도 구는 좋은 구네. 저하고 같은 거네. 저도 달서구인데. 근데 흐름이라는 게요, 사교육이 뭐 이렇게 인프라가 많은 곳부터 확 쓸고 지나가거든요. 그게 쓸고 지나간 동네마다 엄마들이 불안한 거라. 불안의 정도가 더 깊어져요. 차라리 시골에서, 그죠? 요즘 뭐 행복학교 하면서 있잖아요. 달성 군에 가면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아주 조그만 학교들 있어요. 그런데 가면 애들이 훨씬 더 덜 불안하게 크고 있다. 근데 도시지로 갈수록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갈수록 별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학원이 많은 환경이 좋은 교육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곳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훨씬 더 좋은 교육 환경이라.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는 일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코스 5인의 오류를 보면요. 마라톤 같은 것인데 단거리처럼 뛰는 여편네들이 많아. 여기도 그런 여편네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애들은
점점 자존감을 잃는 거예요. 특히 수학 공부 시키면서 맨날 똑같은 거 시키죠. 연산. 이 수학 공부 강의가 아니라서 내 차마 말은 다 못하겠는데, 수학 공부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키는 것이 이게 아이의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지 이걸 잘 가려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연산 연습이지. 그러면 이번 단원 평가에서 혹시 한 개 더 맞을 수는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학을 싫어하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기적의 계산법, 뭐 기탄 수학, 뭐 눈높이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또 친절하게 초시계까지 내준다. 초시계 내주고 한 바닥 푸는데 몇 초 걸리는지 막 재고 있지라. 그건요 전형적으로 이거라 이거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할 때는 몇 초 프렛, 그죠? 이거 때문에 막 아주 막. 근데 마라톤은요 출발할 때 서서 뛰어 서서. 이 대구도 마라톤 가끔 하잖아요. 마라톤 출발할 때 보면요 스타트 지점면 제일 앞에 나가려고 하는 한 놈도 없어. 그냥 웅성웅성거리면서 수백 명이 모여있다가 총 쏘면 천천히 뛰어요. 저 한 몇십 미터 뒤에서도 뛴다니까. 근데 아까 어때요? 100m 하니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단거리 경주인지 마라톤인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실패예요, 실패.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자녀교육 최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런 말해서 건방지지만 사실인 걸 뭐야 너. 대부분 잠순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온 동네 자녀교육 고수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가 고수라고 막 글을 써. 한 2달 지나면 미천 딸려가요. 그 다음부터 잠수 타. 그리고 나는 보여요. 여기 얼마나 많은 고수들이 있는지. 실제로 잠순에 게시판 들어가면 수백 개의 게시판이 있는데 각 게시판마다 게시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글을 쓰는 필자들이란 뜻이죠. 잠순에 엄마표 영어 게시판 가면요. 거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필자가 한 분 있었는데 대하면 고운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발간된 영어 동화를 읽고 자기 딸에게 읽히고 그리고 우리한테 리뷰하고 알려주고 이런다니까. 근데 우리같이 시골에서 듣보잡대학 나와가지고 그죠? 저처럼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것은 뭐 동네 고수한다 해봐야 별거 아니죠. 그냥 동네 언니들 말 너무 믿으면 안 돼. 여기도 동네 언니 많죠. 고학년도 있죠. 없나? 있을 거야. 근데 제가 뭐 사이 나빠지고 원수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코스를 잘 인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라톤에서는요 보통 우승을 노리는 마라토너들은 언제 전력 질주하는가 하면 35km 지점 이후 이걸 스퍼트 지점이라고 불러요. 35km 지점 이후 그것도 우승을 노리는 마라토너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승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을 완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물려받은 재능을 썩히지 않고 잘 살려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주라고 할 수 있어요. 우승 안 해도 돼. 그냥 굳이 스포트 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스포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시세계에서 스포트 지점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때 되면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면 이제 막 정신 차려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3 겨울, 고3, 3월 돼야 하죠. 그러니까 그때 동기가 생겨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뭐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습관이 안 잡혀 있다든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책상에 앉았다가도 자꾸 냉장고가 궁금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뭘 준비하는 건 저 세 가지. 마라톤에서도 마라톤 동호인들이 5km, 10km 단축 마라톤 하려면 우리 상식과 다르게 팔 근력과 복부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헬스 가서 1시간씩 그거 하래. 하루에 1시간씩. 왜냐하면 바람을 늘 맞으면서 뛰기 때문에 배에도 근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팔을 계속 이렇게 젓기 때문에 팔 근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마라톤으로서 기본 자질이죠. 다리 근력은 당연하고. 자, 아이들 공부, 학습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네.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옵션이라 옵션.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피아노, 발레, 태권도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근데 꼭 학습과 관련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일단 아이들을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수학 공부를 습관을 잡는 것. 1학년 같으면 10분.
2학년 같으면 2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수학을 가지고 생각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하는 거야. 틀리더라도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이가 뇌를 사용하고 낑낑거렸다면 이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생각하는 힘이 자라거든요. 근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뭐 단순 노동하는 거 있죠. 두 자릿수 받아올림 있는 덧셈, 이거 20문제 한 바닥 계속 푸는 거, 이런 거. 이건 절대로 지양해야 돼요. 연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그 계산기 쓰는 거 알아요? 일부 시범학교에서 계산기 써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의 SAT, 미국의 수능이죠. 수능 같은 데서 계산기 다 써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보면 인구 밀도 같은 거 계산할 때 인구 밀도는 숫자 많잖아요. 그 계산기 쓰라고 나와요. 괄호 열고 계산기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연산이 수학의 기초이긴 하지만 수학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연산하다가 수학을 싫어하게 하면 이거 빈대잡으려다가 초과 3칸 태우는 거죠. 영어는 학습하면 안 돼요. 학습이 뭐예요? 문법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이게 학습이에요. 어디 가도 다 대한민국이 다 학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언어로 여기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습득한 것처럼 학습과 정반대말이 습득이에요. 습득. 일단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서 2000시간을 노출시키면 귀가 뚫혀요. 귀가 뚫히면 말이 터져나와. 겨울왕국 개봉했을 때 재작년인가? 엄마들 좀 똑똑한 엄마들은 그걸 영어 DVD 사다 주죠. 그럼 애들 재밌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애들이 그 대사를 다 외우고 이래가지고 막 그 배우들보다 더 빨리 말하고요. 개나 소나 지가 엘사인 줄 알고 다 내딛고 부르면서 막 분홍색 드레스 막 입고 막 크리넥스 찢어가지고 막 주머니에 넣었다 뿌리면서 눈 온다 하고 막 이렇게 영어를 원어민처럼 발음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경험 조금씩 해볼 거라. 그죠? 이런 방식으로 영어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책 읽기에 관해서만 다른 강의는요, 다른 학교 가면 다른 강의 한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제 대하면 그리운 법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 카페 들으시면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대구 부모교육 연구소 들으시면 제가 한 6, 7년 동안의 강의가 전부 동영상과 mp3로 촬영하거나 제작돼가지고 다 올려져 있어요. 책 읽기도 사실은 제가 한 학기 동안 계속 하는 강의인데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하고 제가 책 읽기 수업하거든요. 그럼 좋은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 학기 동안 계속 하는 강의를 제가 오늘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니까 제 말도 좀 빨라지고 이렇거든요. 혹시 부족하면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즘 형편없는 엄마들도 대부분 보면 집에 가보면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리벨 아가월드 막 이런 거 도배해놓고 있죠. 책이 워낙 중요하다는 거 다 알려져 있어요.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여기 봐요. 노란색이 많죠? 뇌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노란색 별로 없죠? 책 안 읽은 사람. 그러니까 책 읽기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게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고 읽고 하게 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한자로 하면 사고력이죠. 그리고 당연히 독해 능력이 자라겠죠.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힘, 글을 읽고 뭐 이해하는 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라고 창의력도 자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아이들 공부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뭐 외우고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 비슷하죠. 아이 고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 그래서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유전자를 넘어서는 그죠? 어쩌면 유전자에 불을 켜는 이런 작업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 한 인간의 유전자가 뭐 3억 개락 하던가 30억 개락 하던가 근데 이게 다 사용 안 된대요. 외부 환경을 통해 자극을 받으면 그 유전자에 불이 들어온대. 그래서 사용된대. 그러니까 책 읽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유전자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전체적으로 스키마라고 불러요. 배경지식 또는 사전지식 이렇게 부르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수업하잖아요. 그때 그 수업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경험한 사전지식, 스키마에 달려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지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연구해보니까 그 지능의 문제가 아닌 거라. 지능이 좋은 애도 계속 놀고 탱자탱자거리면
성과가 안 나오죠. 근데 지능이 평범하더라도 꾸준히 책을 읽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많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책 읽기가 단지 학습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 영역에 큰 도움이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정서 영역이 뭔가 하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대로 스트레스 받아요. 비교도 당하고 또 힘센 놈한테 좀 괴롭힘도 당할 수 있고요. 또 뭘 잘하는 애들한테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엄마들이 위로하고 이러면 좋은데 엄마들이 위로 안 하죠. 요즘 부지런한 엄마들은 애 돌아올 때 딱 대기하고 과일 딱 깎아놓고 있다가 바로 들으면 과일 먹고 손 씻고 숙제부터 하자 하면서 바로 할 일 시키고 막 스케줄 쫙 짜서 돌리고 막 이래요. 애들 쉴 여가가 없어요. 지대로는 굉장히 학교 생활 힘들거든요. 물론 놀기도 하지만 제 초등학교 생활을 생각해봐도 그죠? 저보다 저는 한 7, 80명 되는 이런 아이들 한 반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우리 반에서 제일 힘센 놈이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저보다 한 요만큼 힘 더 센 애들, 이런 애들이 운동장에 조회하러 나가면 맨날 내 따라다니면서 모래 뿌리고 막 있잖아요. 그 학교 가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 또 힘을 내서 또 살아가고 학교 생활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또 엄마들이 위로하고 이런 거 잘 못하죠.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건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엄마 품으로 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표면적으로는 하우스로 돌아오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오늘 수고했다 하고 장하다 하고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잘거리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풀려요. 엄마도 그런 경우 있을까요? 남편 오면 오늘 하루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막 하면 남편이 들어주기만 하면 많이 풀릴 텐데 이 인간이 들어주기는커녕 됐다 밥 먹자 그러거나 아니면 꼭 한 수 가르친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이야기하다가 그냥 들어달라는 건데 그거 들어주는 것도 못하나 하면서 뭐. 상담이 원래 그런 거예요. 들어주면 대부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 그죠?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엄마들 그런 여유가 없으면 못 들어줘요. 이게 해소가 안 되죠, 그러면. 자, 그럴 때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좋은 책이에요. 좋은 어린이 책. 어떤 책을 읽으면 주인공이 나와 동일시 되는 거야. 초등학교 3학년 책 중에요. 내 짝꿍치 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영대라는 아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떤 일인지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시골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뭐 친척집에 왔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계시니까 늘 주눅도 있고 꾀죄죄하고 말도 없고 그리고 반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애들이 영대 탓으로 돌리는 거야. 영대가 그랬어요 하고 선생님한테 고자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니까 제가요 우리 애한테 이 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영대가 어릴 때 저 같은 거라. 우리 애가 동일시 돼야 되는데 제가 동일시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책 읽어주면서 막 울었잖아요 애한테. 애 앞에서. 그러니까 애가 막 아빠 왜 우는데 하면서 있죠.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입장과 동일시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몰입이 들어가죠. 엄마들 태양의 후예 왜 좋아해요? 송혜교가 꼭 지 같으니까. 그 유시진 만나가지고 유시진 데이하고 뭐 아니지 말입니다 하면서 막 그죠? 이게 동일시다 동일시. 동일시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웃을 때 나도 웃고 주인공이 울 때 나도 울고 송혜교가 송중기하고 막 끌안고 익하면 꼭 내가 끌안는 것 같죠? 옛날에 보니까 그 본방할 때 저한테 그 장문에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남편들의 행동 지침 하면서 수요일 10시 되면 본방을 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9시부터 긴장을 한대. 본방을 사수하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수요일은 집에 가서 저녁 놀락하면 안 된대. 저녁 먹고 들어가래. 그리고 9시 이후로는 아내 앞에 얼쩡거리면 안 된대. 왜? 본방을 사수하려고 긴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도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에 낯짝 보이면 안 된대. 그냥 혼자 찌그러져 자락하더라고. 그 수목 남편들 행동 지침 하면서. 그러니까 송혜교가 웃고 기뻐하고 울고 뭐 할 때 같이 거기서 감정이 막 이러면서요. 이른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자기정화. 그죠? 그리고 나면
아까 내 짝꿍 체형대 같은 책에서는 그렇게 왕따 당하고 막 이런 애가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극적으로 소통한 장면이 있어. 수학여행 그 여관방에서 애가 누가 방구를 꼈는데 애들이 또 막 송중기가 아니고 최영대한테 막 덮어 씌우는 거라. 영대가 그걸 딱 하면서 막 하면서 일제히 막 그랬더니 영대가 막 무슨 기도하고 캄캄하고 뭐 지역 멀리 떨어져 있지.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소리는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막 짐승처럼 울어요. 꺼이. 처음에는 막 야 영대 혼자 우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애들도 초3이잖아. 엄마 떠나왔죠. 불 꺼진 캄캄한 낯선 도시에서 애들도 갑자기 다 따라 우는 거라. 하나 둘 해가지고 전부 다 울면서 여기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카타르시스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누가 먼저인지 모르게 다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어떤 용기 있는 애가 경주에서 산 기념 배지를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혼자 앉아있는 영대 가슴에 달아주는 거예요. 배지를. 그걸 보고 또 다음 아이가 나와서 달아주고 다음 아이가 달아주고 배지 안 산 애들은 나와서 악수라도 하고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학급 아이들하고 완전히 소통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전 지금도 우리 연구소 아이들 하고 이렇게 인문학 수업을 하거든요. 그 책 읽어주다 제가 지금도 이 책 읽으면 운다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 이러면서 뭘 깨닫는 거죠. 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걸 보고 통찰이라고 하죠. 뭘 깨달아요. 용기를 내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을 어릴 때 읽어야 돼요. 그러면 동일시, 카타르시스, 인사이트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좋아하는 말 힐링이라고 하죠. 뭐 맥주 마시면 힐링 되는 줄 아는데 백날 마시면 힐링 되는가?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이럴 때 내가 진짜 힐링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비슷한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이 책이 아이들을 자라게 해요. 쓸데없는 독후활동 하지 말고. 독후활동 하다 엄마들 또 애 잡거든. 제대로 읽었나 싶어 주인공 이름 물어보고 막 하다가 주인공 이름 기억 못하면 또 뚜껑이 열리죠. 그냥 책은 아주 단순해.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초등책 읽기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재미있으면요 애들이 거기 몰입하게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 유일한 코드는 재미라 관심. 그죠? 감동 이건 애들 감동인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뭔가 슬프다 하죠.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감동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코드만 있으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돼요. 이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경험 못 하죠. 자, 아까 마라톤 이야기 했잖아요. 마라톤 출전하기 전에 원래 뭐 해요? 코스 답사를 해요. 긴 코스일 때 언덕이 어디 있는지, 반환점은 어딘지,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이걸 미리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도 똑같아서 마라톤 같은 것이라서 코스 답사를 좀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수능 칠 거 아니에요. 수능 국어고사장 가보면 16절지가 아니고 8절지로 16쪽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대부분 여기 뭐 수능 쳐봤을 거 아니에요. 8절지로 16쪽. 이거 책이에요, 책. 8절지 막 거의 반장 이상을 지문을 주고 문제 달랑 세 문제도 있어. 그럼 새가 빠지게 읽고 이해 안 돼가 다시 돌아가서 읽고 밑줄 친 기억 읽고 뭐 이래가 내용 파악해서 문제 3개 풀면 또 똑같은 크기 지문이 턱 있네. 숨이 턱턱 막혀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하는 힘이 딸려가지고 엎어놓고 잘 수는 있는데 이놈의 국어는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엎어놓고 자기도 쉽지 않아. 왜? 읽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수능 국어고사에 가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두세 페이지는 다 찍죠. 그래서 미리 찍는 것도 교육받잖아. 한 번으로 미르라 하면서. 뭐 비슷한 거 고르다가 다 피해 다닌다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나요. 그 우리 애도요. 소문난 엄친한데 국어만 만점 못 맞았다니까.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수학이나 영어는 딱 그 100점 맞는 공식이 있어. 어떻게 공부하면 딱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국어는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많은 책 읽기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이 아이들이 고3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고1 때로 다시 필름을 돌리면 고1 딱 올라가죠?
그때 뭘 느끼는가 하면, 아,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정신 차려요. 왜냐면 수학 공부 양도 많고 난이도 높고, 대학은 주로 수학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뽑고, 그러니까 자기 자율학습이라고 하죠. 야자 시간에 주로 60에서 70%를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 30%는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10%는 이제 기타 과목 하는 거예요. 그럼 책 읽고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이미 중3쯤 되면 중학생도 애들 사춘기 왔죠? 다 스마트폰 들고 있죠? 여자애들은 SNS 중독, 남자애들은 게임 중독. 그래가 보다 못해 엄마들 또 이 사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동네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독서 논술 학원 가는 거라. 범호동, 지산동 뒷골목에 가면 뭐 오피스텔 얻어놓고 하는 독서 논술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근데 비싼 돈 들이고 보낸다니까? 왜? 거기 가면 혹시라도 전문가들이 우리한테 한 달에 뭐 좋은 책 4권씩은 추천해 주니까 그러면 읽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읽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초등 저학년 내려오면 다 엄마들이 뭐 하고 있어요? 책은 안 읽으니까 답답하긴 하니까 소박하게 이제 전문 뭐 그런 데는 못 보내지만 다 주니어 플라톤 뭐 아니면 한우리 독서논술 또 소박한 엄마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눈높이 국어 뭐 이거 다 하고 있죠 집집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학년 때 국어 관련 학습지 하면 안 돼요. 국어 관련 학습지 하면 뭐 배우는 줄 알아요? 문제 푸는 스킬 배우는 거죠 결국. 문제 푸는 스킬 배워서는 안 돼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해야 돼. 그러니까 텍스트를 많이 읽어서 예? 근본적인 독해력을 키워야 돼요. 당연히 어휘력도 함께 자라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당장 뭐 이번 단원평가 또는 이번 기말고사 생각해서 주로 문제 푸는 스킬을 키워요. 문제 푸는 스킬 키우면 안 돼요. 문제 푸는 스킬을 언제 배우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문제 풀고 앉았어. 알아요? 중간기말 4번 있죠? 모의고사라고 들어봤어요? 엄마들 다 해봤겠지? 교육청 모의고사 기본적으로 1년에 4번 치게 됐어요. 3, 6, 9, 11월. 그리고 사립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또 사설 모의고사 쳐요. 종로, 대성, 중앙 뭐 이런 데서 내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12번을 늘 시험을 치고 오답 처리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문제풀이 맨날 해설하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은 나중에 배우는 거지. 우선은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이래야 돼요. 마치 엄마들이 찌개 끓이고 나서 MSG 태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국어 관련 학습지 하는 게 MSG 맞나? 이게 뭐예요? 뭐라 해요? 우리말로 조미료. 그래 조미료.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써. 조미료 쓰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죠. 근데 당장 입맛은 있잖아. 나는 그래 일찍 죽더라도 조미료 좀 태웠으면 좋겠더만. 우리 와이프는 꼭 생약 물건 쓰고 뭐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친다고. 뭐 나는 쌀밥 먹고 싶은데 이상하게 뭐 잡곡고 맨날 이런 거 주고요. 그러니까 국어 관련 학습지 하는 게 이거하고 비슷하다고요. 조미료 태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당장 문제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맛에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고 좋은 책을 읽어요. 좋은 어린 책을 계속 읽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요즘 도서관 진짜 좋아졌어요. 학교마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 엄마들 책이지만 정말 좋은 책도 많이 꽂혀있는 거예요. 저기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전집 찾지 말고 아직도 전집 처리 안 된 전집도 많이 있거든요. 도서마다. 저런 거는 빌려오면 안 돼요. 애들 싫어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애들 책 안 읽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관찰해보니까 대부분 유아 때 엄마들이 전집으로 도배를 해서 그래요. 책이 중요하다는 알고 형편되는 대로 다 전집 사재줘요. 제가 어떤 집 거실을 몰카로 찍었어요. 대부분 제가 이 사진을 보시고 우리 집 같다 하더라고 엄마들이. 이건요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근데 엄마들 겁도 없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즘 특히 우리나라만 그래. 이 전집이라는 이 책 양식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엄마들이 애 옷이나 신발을 한꺼번에 100벌씩 안 사더라고. 근데 저런 거 뭐 한꺼번에 뭐 수백 벌씩도 막 교원에서 뭐 할인해준다 하고 선물 준다 하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설명 듣고 사고 또 막 겁주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안 읽으면 큰일 난다 하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연관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회탐구,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인전직 하면서 유아기 때 이미 이런 세례를 다 받았죠.
옹진 교원 한 번씩 다 끌려갔을 거라 아마. 아니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네. 교원 언니들. 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책을 싫어하게 돼요. 왜냐하면 애 입장에서 자기들 이야기를 다룬 책이 아니거든. 대부분 전집은요, 물론 창작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지식책이에요, 지식책. 지식책은요, 재미 하나도 없죠. 물론 이 골때리게 이 지식만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 가끔씩. 어릴 때부터 잘못 읽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책 읽기에 도움이 안 돼요. 원래 이 책 읽기라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모든 것이 기본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 뭐예요? 사람에 관한 학문. 그러니까 책도 사람에 관한 책을 먼저 중심 줄기로 삼고 읽어야 돼요. 어릴 때 그림책, 그 다음에 창작동화, 성장소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죠? 동화책이라고 그냥 동화책이 아니에요. 시대적 배경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관심을 확산시키기에 아주 유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다룬 책. 엄마들 연속극 좋아하는 것처럼. 내 입장하고 비슷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니까 좋아하죠. 실감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할인 많이 해준다고 막 현혹되면 안 돼요. 할인을 왜 많이 해요? 정가를 높이 책정한 거지. 그렇죠? 백화점 세일 하는 거 보면 알죠?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게 모 전집 출판사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내용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아니, 5살짜리 꼬마가 무슨, 이 위인 전집이죠. 요즘은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인물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진짜로, 우리 아이 5학년 때, 아빠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아빠 인생 체험하기 프로그램을 제가 여름방학 때 기획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제가 비산동에서 얼마나 많이 이사를 다니면서 아빠가 고생하면서 컸는지 보여주려고. 근데 일막이 출발할 때부터 덥다고 찌랄하고 짜증내고 있잖아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계산하면서 막. 내가 데리고 가다 짜증나서 내가 때쳤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아빠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5살짜리가 서양 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전부 우리 바람이지. 위인전 읽고 막 거기 본받아가지고 뭐 알을 오래 품고 있든지 뭐 지그시 공부하라고 막. 에디슨 읽으라 하고 막. 이건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어릴 때, 유아기 때 이런 책 읽다 보니까, 이런 책도요, 워낙 없는 애들이 이거 가끔 빼가 읽어. 유아기 때는. 근데 초딩 되면 이제 힘도 생기고 하니까, 손이 안 가죠? 다른 게임도 생기고 막 이러면요. 이런 독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등 올라가면 책 안 읽는 거라. 또 엄마들은 왜 이런 책을 사는가 하면, 어떤 책이 좋은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푸르미 아빠라고, 들어봤어요? 이 양반이 뭐, 푸르미 아빠가 내보다 1살 어리거든? 우리 애하고 푸르미 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애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냈더라고.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하면서. 그거 베스트셀러가 됐어. 내가 읽어봤잖아요, 바로. 보니까, 자기 집에 방문한 전집 아저씨한테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심지어는 유치원도 안 보내고,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전집 사가지고 읽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재됐대. 초등학교 2학년이 영재가 됐어요, 영재가. 물론 내가 세미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하면서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유아 초등 저학년 시기는요 뭐 하나만 계속하면 다 영재돼요. 여러분들 다 영재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쩌면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 탄력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킹 같은 TV 프로그램 보시면 하나 골수로 판 애들 보면요 한자 신동, 뭐 트로트 신동, 뭐 하나만 계속하면 그거 받아들이면 애들 정말 잘해요. 그 뭐야 애들 옛날에 포켓몬 진화하는 거 외우는 거 보면 귀신 같다니까. 그걸 왜 다 외우는지 몰라. 요즘은 터닝맥 카드 뭐 종류별로 외우고 막 이런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애들 외우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애들은 천재예요, 천재. 다 그 소화할 수 있다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지식 책 읽기로 흐르기 때문에 나도 전집이 위험해요. 천편일률적인 장정, 그죠? 뭔가 전혀 창의적이지 않죠. 저 봐요, 저 제일 위에 똑같은 장르의 책이 제일 위에 쭉 꽂혀 있죠, 왼쪽에. 저거 읽고 싶겠어요? 저건 완전히 군사문화의 산물이죠.
저도 처음에 책 살 때 있잖아요. 와이프가 어린이집에 가서 책을 사오는데 이 책의 꼬라지가 키도 다 다르고 막 어떤 건 앞으로 툭 튀나고 어떤 건 위로 툭 튀나고 내가 얼마나 짜증난지 몰라요. 제가 책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이었을 때. 야, 책을 좀 똑같은 거 사오지 뭐 이렇게 크기가 다른 거 사오나. 왜냐면 튀어나가면 문 닫으면 문이 다 안 닫히고 막 이러거든. 저도 그렇게 촌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자, 장정부터 디자인까지 다 다르고 일러스트 다르고 이런 다양한 책들을 아이들이 읽는 것이 훨씬 더 창의적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어요.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대구 교대 모여가지고 대구에도 교수들이 낸 8문제를 풀었어. 수학 2문제, 읽기 2문제, 과학 2문제, 수학 2문제 8문제를 푸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마침 조그만 학교여서 3학급밖에 없는 조그만 미니 학교. 그래서 우리 애가 6학년 대표로 그 학교 대표로 나갔어요. 근데 갔다 오지만 이상하게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우리는 사교육도 안 했고 있잖아요. 사교육 열심히 하는 엄마들은 저기 제일 똑똑한 애들이 경북대학교 부서 영재교육원이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는 이 남부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생기기 전에, 교육청 영재교육이 생기기 전에,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주로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요즘은 교대 영재교육원도 있죠. 그런데 모여있는데 그런 애들이 다 출전했어. 근데 우리가 거기 갔는데 발표를 기다려요. 나중에 진짜로 발표 보니까 우리가 190개 학교 아이들 중에 5등을 했더라고. 그래 동메달 받았잖아요. 1등 금메달, 2, 3, 4등 은메달, 5등에서 9등 동메달. 그때 동메달, 2등 한 애가 은메달 받은 애가 근데 유명한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예요. 그게 경북대학교 생긴 일에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가장 우수한 애였어. 그 달 쓰고 도원초등학교 다녔는데 걔는 나중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거쳐서 한국과학영재학교 2학년 때 프린스턴 갔어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하고 붙었는데 아무 사교육도 없이 좋은 어린이 책만 읽었어요. 근데 5등 했죠, 5등. 창의력에도 큰 도움 돼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초등 저학년 때 뭐 해야 돼요?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책을 좋아하게 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엄마들이 책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책이 중요한지 다 알죠? 근데 알아보면 다 달라. 인식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이 다르죠? 그리고 한 달 생활비 가운데 도서구입비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보면 알아. 책 안 사요. 엄마들 요즘 보면 중요하다고 다 알면서 학원비 지출은 씩씩하게 하면서 책 안 사더라고. 책 사면서 벌벌 떨고 막 있잖아요. 제가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학원비는 막 수십만씩 한꺼번에 막 학원 요즘 영어 학원요 영어 전문학원 한 군데만 안 보내면 한 달치 책 살 수 있어요. 요즘 영어 전문학원 대부분 뭐 25만 30만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진짜로 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도서관에 가면 여기 도서관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라는 책 아니면 초등 독서 초등 공부 독서가 전부다 이 2권의 책을 한번 빌려서 읽어봐요. 내가 살아 소리는 안 할게. 왜냐하면 엄마들이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책이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벌써 나온 지 15년도 넘었어요.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책 읽기에 대한 시각을 우리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책. 또 초등 공부 독서가 전부다. 이 책은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원에서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딸아이를 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반아이들에게 늘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면서 반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관찰한 책. 이 2권 정도 읽어보시면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한 예만 들게요. 이거 또 우리 아이 자랑이라서 미안한데 우리 아이 지금 26이잖아요. 작년 25때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애는 법률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좀 창의적인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영국계 투자 컨설팅 회사 들어간다는 둥 뭐 익하고 있어. 근데 저는 옛날부터 로스쿨 가라 했거든요. 원래도 어릴 때부터 법대 가려고 했는데 법대 다 없어졌죠. 주요 대학은 법대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바뀌는 바람에 못 가고 할 수 없이 경영대학 갔거든요. 로스쿨 가라고 권했는데 애가 이제 지는 관심이 없지만 아빠가 하도 찌랄하니까
작년 여름에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걸 쳤어요. 로스쿨을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죠. 로스쿨 입문시험은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 요 두 과목을 쳐요. 각각 35문제씩. 교과서가 없는 시험이에요. 무슨 말이냐, 공부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판사들이 논리적으로 판결문을 쓰고 상황을 판단하고 뭐 범인을 가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죠? 꼭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문과에서 보통 다른 길을 가는 아이도 많지만 최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로스쿨을 가려고 하겠죠. 로스쿨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7,500명 있어요. 작년에 7,500명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우리 애는 그때 작년에 갈 애도 아니었고 지금 4학년인데 뭐. 근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쳤다니까요. 근데 애가 작년 여름에 제가 교회에 앉아있는데 카톡이 왔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빠 시험이 와 이리 신노 하면서. 그리고 제가 야, 꼭 시험 딱 하는 놈들 보면 70점이더라 하면서. 초등학교 때 기말고사 치고 나서 시험 딱 하는 애들 보면 7점에 보면 70점이라니까. 근데 어렵더라 하고 뭐 이런 애들 보면 95점 아니면 100점. 우리 애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인증샷 보내왔다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친 국가기관이죠. 로스쿨 관리하는 곳. 또 보내왔는데 있잖아요. 7,500명 중에 120등 정도 했어.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려면 어느 정도 하면 가는가 하면 110점 맞으면 가요. 이 입문시험에서. 우리 아이는 137점 받았어. 이거 엄청난 점수거든요.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영고대 로스쿨 정원 120명 각각, 한양대 성균관대 80명씩 있어요. 이게 메이저 로스쿨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철철 남는 점수라. 근데 안 갈락해서 문제지. 그리고 나서 애가 다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어릴 때 아빠가 늘 어린 선생님 데려가면 책 읽히고 수학 공부를 생각하는 힘이 자라도록 한 방식이 정말 위력 있네, 하던 거라. 왜냐면 25대가 처음으로 인정하더라고. 그전에는 뭐 아빠 때문에 억지로 했지, 개사고 뭐 있잖아. 온갖 지랄 다 하던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책 읽기가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교과서도 없이 공부할 방법이 따로 없는 시험. 그러니까 그 로스쿨을 가려가는 청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자라왔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책 읽기가 이만큼 중요해요. 평생 가요, 사실은 평생. 근데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고 학습지 하고 있고 이러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도 언제 볼지 모르니까 노골적으로 정말 진심을 말하고 가요. 만약에 제 조카거나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 같으면 머리 쥐박아가면서 내가 다 끊으라 하겠어. 근데 차마 그러진 못하고, 예? 정말 책과 관련된 거, 국어와 관련된 거 다 끊고요. 한자와 관련된 거 다 끊고, 저기 있는 책들을 일단 도서관에 있는 책부터 다 빌려 읽어요. 빌려 읽게 해요. 그냥 몇 권 읽어서 안 돼. 충분히 읽어요, 충분히. 그리고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피아노 갔다 와서 태권도 가기 전까지 1시간 비었어. 그때 책을 읽으라 한다? 이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그건 또 하나의 과목 만드는 거지, 독서 과목. 그럼 애들 대부분 스키핑해요. 건성으로 읽어, 건성으로. 왜냐하면 게임은요, 바로 들고 시작하면 재미를 느끼지만 책 읽기는 모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주인공과 동일시 되기까지 초반부에서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책 읽다가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 덮어보고 이래야 되거든요. 연속극도요, 1회부터 재밌는 연속극 잘 없고 몇 번 2, 3회 가다가 이제 점점 빠져드는 거죠. 소문도 나고 막 이러면. 이런 것처럼 책 읽기에는 몰입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뭐 하고 사이에 틈을 주고 그때 책 읽으라고 하면 전부 애들이 만화책을 읽거나 아니면 대충 건성으로 읽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저녁 물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과가 끝나고 그냥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와서 또는 사온 책이 집에 돌아다니고 애들 넉넉한 시간이 있을 때 함께 가족들이 함께 퍼질러 앉아서 책을 읽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서 마음껏 편안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지 뭐에 쫓기면서 그죠? 뭐 당장 뭐 해야 될 게 있다든지 학원을 가야 되는지 이러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애들이 쫓겨서 못해요. 그래서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좋은 어린이 책이 당장 있어야 되죠. 형편에 따라서 할 일이지만 가능하면 좋은 어린이 책이 아이 손에 있는 게 좋아요. 주변에. 왜냐면 애들은 어떤 책이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난다니까. 이 책을 읽고 싶다. 전에 읽었던 책이라도 오늘 학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전에 그 책 갑자기 생각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키워보니까 어느 날 2년 전에 읽었던 책을 찾아요. 그럼 제가 다 모르지만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어. 근데 짐작하는 거죠. 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스쳐 지나간 저 애들 생각은 찰나적이라서 그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 아이 손에 가까이 있는 게 좋고요. 특히 애 둘셋 키우면요, 이거 본전 다 뽑는다니까.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은 나중에 되팔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샀던 모든 어린이책을 제 강의를 듣던 엄마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 사갔어, 반값에. 전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 만나서 강의한다고 했죠. 이거 무려 12년 됐어요. 어린이 서점에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서점 생기면서 알라딘, 예스24 이런 게 생기면서 동네 서점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도움이 커서 엉겹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만 이걸 엄마들이 좋아해가지고 그 어린이 서점에서 매주 강의를 했는데요. 한 학기마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게 무려 작년 봄까지 그 어린이 서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서점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 강의를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12년 됐어요, 12년. 그러다 보니까 소문 나가지고 교육청에서 저보고 연수 받으라 해가지고 연수 받고 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학부모 연수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교육 관련 전공도 없고요. 교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 키운 경험이 소문이 나서 뭐 텔레비도 막 출연하고 이랬잖아요. 못 봤죠? 네. 그리고 또 저학년 때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그림책을 가지고 저학년이라고 뭐 글밥 많은 책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좋은 쉬운 그림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그림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많이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듣기가 많이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말도 어른들이 읽어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훨씬 더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저학년 때는. 나중에 크면 지가 읽으면 되지만 근데 저학년 엄마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 니는 한글 아니까 이제 네가 읽어. 엄마 목 아파. 엄마 설거지 해야 돼. 바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글을 아는 것하고 책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한글 하고 뚜벅뚜벅 읽긴 하지만 내용 이해 잘 못해요. 우리는 띄어 읽기도 하고 이 배경에 대한 느낌, 분위기 같은 것도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췄다가 조금 높였다가 이렇게도 하고요. 그죠? 또 행간의 숨은 뜻도 이렇게 찾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저자의 의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한글을 아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책을 뺏어갈 때까지는 엄마들이 읽어줘야 돼요. 언제 뺏어가요?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 지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느리게 느껴질 때 답답해서 뺏어가요. 그러면 된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안 뺏어가는데 막 책 쥐어주고 네가 읽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목이 좀 아프겠지만 아빠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아빠를 끌어들이기 가장 좋은 것이 체험학습하고 체험학습할 때 운전시키는 거하고 책 읽을 때 좀 나눠서 읽자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긴 거 하면 목 아프니까 그림책 가지고 하고 자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 엄마가 이 모습을 감동했잖아. 자기 애가 평생 스스로 책 읽는 거 처음 본대. 왜 저희 집에 전집밖에 오고 그러니까 절대 안 읽었겠지. 우리 연구소 놀러 와가지고, 여기 전부 창의적인 유명한 세계적인 그림책들이거든요. 그 지가 스스로 읽는 거 보고 이 엄마 감동해가지고 기념사진 찍었잖아. 자, 도서관에서 그럼 어떤 책을 빌릴 것인가? 이거죠.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학년 때 괜히 남들 의식해서 글밥 많은 책 찾지 말고요. 쉬운 책으로 해요. 쉬운 책으로.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양을 아이에게 요구하면 애들이 질질 끌어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놀이터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혜인데 수학 공부도 애한테 조금씩 해야 돼. 애게 이렇게. 이 정도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씩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후다닥 해요. 이 후다닥 하는 것을 한 달 정도 하는 거라. 그 다음에 눈치 안 채게 조금 올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들은 처음부터 왕창 줘가지고 왕창 주면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예 지레 포기한다니까?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친구들하고 놀지? 이 생각이 들어서 하기 싫어가지고 질질 끌면서 막 익하다가 당연히 잘 때 돼도 다 못해. 그리고 젊은 엄마들 보면요. 잘 때 돼서 결산해보잖아요. 오늘 애하고 계속 찌적 벗고 싸웠는데 하루를 돌이켜보니까 나간 진도가 없어. 그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이
잘 때 되면 우라통 치민다 하더라고. 왜 우라통 치민가? 하루 종일 싸웠는데 한 게 성과가 없어. 이럴 경우에. 이제 좋은 은희책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리는 제가 아주 쉬운 방법. 왜냐면 좋은 은희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가지고 엄마들이 전집 사고 이러거든요. 자, 제일 쉬운 방법은요, 좋은 은희책을 내는 좋은 출판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신뢰할 만한 출판사들을 따라다니면 돼.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은희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는 저학년이죠. 저학년 같으면 1위 출판사가 비룡소예요. 비룡소는 우리나라 가장 큰 출판사 민음사라고 있는데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예요. 그래서 비룡소라는 출판사에서 내는 그림책과 저학년 문고들은 다 신뢰할 만해요. 물론 100% 우리한테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도서관에 일단 빌려서 읽다 보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비룡소의 그림책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출판사는 시공주니어예요. 시공사라는 전두환 장남이 하는 출판사 있죠. 뭐 어디서 돈이 나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판권을 사다가 시공주니어의 장점은 뭔가 하면 외국의 유명한 책들을 저작권료를 다 지불하고 사와서 번역도 제대로 해서 정말 재밌는 책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림책부터 비룡소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좋은 그림책들이 많고요. 또 저학년 문고, 고학년 문고, 저기 가면 팔빵빵 있죠. 문학 저기 가보시면 아마 있을 거라. 네? 어린 시절에 제일 뭐부터 한다고요? 문학부터 해요. 문학. 자, 그림책, 우리 옛이야기, 신화, 동화, 그리고 고학년 되면 성장, 동화, 성장, 소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가야,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는 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엄마가 화났다 이런 책 애들 정말 좋아해요. 엄마 뚜껑 열려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막 이런 책 보면 왜? 애들 그럼 막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라. 저하고 그런 거 가지고 수업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엄마 뚜껑 열린 이야기 막 해. 그러다 보면 애들이요, 이게 쌓여있던 게 좀 풀려. 위로도 받고요. 왜냐면 자기한테 있던 걸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으면 속병 돼, 속병. 우리 한국에 그래서 여인들에게 있는 병, 뭐죠? 화병, 그래. 이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시집살이 하다 보니까 생긴 병이에요. 근데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누구한테 털어놓음으로써 상당한 치유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런 책을 만나야지. 세 번째가 길버드 어린이에요. 그림책을 제일 잘 만든 길버드 어린이. 이거예요. 강아지 똥내는 출판사인데, 길버드 어린이에서 또 나온 책 중에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지원이와 병간이라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가 있어요.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 거기 보면 손톱 깨물기, 뭐 지하철을 타고서,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런 책들 있죠. 애들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잘 모르시면 출판사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자, 이 책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은요, 미국에서 1,5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무엇이 우리를 덮고 있어서 너를 정말 엄마가 사랑한다 이 말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제일 잘할 수 있는가 하면 뚜껑 열린 날. 애 잡고 난 다음에 제정신 돌아왔을 때 한번 하죠. 가서 막 울면서 막 미안하다 하고 엄마는 널 사랑한다 하고 막 이런 말 하지만 평소에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책 보면 이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단순한 책인데 엄마가 항상 아이 자랄 때 뭐 온갖 사고를 치고 이러죠. 시기마다. 근데 항상 이 엄마가 저녁만 되면 아이를 안고 뭐라고 말하는 거,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커서도 하고 사춘기 때도 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나중에 이 엄마는 돌아가시고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됐어요. 자기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안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 사랑을 유전받는 거지. 우리가 부모님부터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갚기 어렵죠. 어버이날 대바에 기껏 용돈 드리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갚는가 하면 우리가 부모님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거라.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꼭 뭐 부모님한테 갚으면 좋지만 부모님한테 갚는 최선의 길은 뭔지 알아요? 어버이날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고 잘 길러주셔서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 정말 좋아해요. 안 해봤죠? 엄마들 막 운다니까, 그러면. 자식한테서 가장 기쁜 찬사는 뭔지 알아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길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거 해봤거든,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거 우리가 잘 못하죠. 근데 조금이라도 갚는 길은 뭔가 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책을 읽어주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고함 못 질러. 책의 내용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 읽고 나서요, 진짜 저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는 제가 아이한테 항상 한 말이에요. 항상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저는요, 초등 때는 제가 어떤지 알아요? 네가 100점 맞으면 너를 사랑하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넌 뒤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철이 들고 이제 아이와 함께 저도 성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 주장을 고집하고 이러면 아이하고 갈등이 생겨요. 애도 다 컸잖아요. 해보면 알겠죠. 내 생각과 아이 생각 다르면 충돌이 생겨.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죠. 그래서 내 로스쿨 가려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빠가 네가 하는 일을 응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애가 좋아해요. 그리고 아빠한테 다른 것도 상의하죠. 근데 니는 로스쿨 안 가면 내 자식이 아니다 기사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빠이빠이 하는 거지 이제. 아니면 자기 인생을 가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알아요? 육신적으로 늙어가지만 인격적으로는 성숙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노인들 보면 고리타분하잖아요. 생각이 굳어있고 변화가 없고 옛날 자기 고리타분한 생각을 고수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어른들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가 날마다 변화한다고 생각해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와 소통하고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난 좋은 옳은 소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이한테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애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재빨리 내가 생각을 버리면 돼. 왜? 이놈의 정보라는 게 어디서 온 거지 원래 내게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려도 뭐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유연해지는 거죠. 만약 이렇게 늙어가 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뭐 40 전후죠. 30대 분들은 곧 40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점점 늙어가죠. 29세 이후로 다 끝났잖아 인생. 육신적으로 우리가 점점 늙어가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는 점점 성숙해가요. 그럼 우리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젊은 사람들 우리를 좋아한다니까. 열매는요 늙어간다고 하지 않고 익어간다고 해요.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만 늙어간다고 무시한다니까. 왜? 우리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녀교육을 해보다가 부딪히잖아요. 때려치우면 돼. 애가 힘들어하잖아요. 안 하면 돼. 괜히 불안해.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애가 뭐 어떤 일이 있어가 정말 학교 하루 안 가겠다고 해요. 그럼 학교 하루 쉬어도 돼. 근데 엄마들 어떤 생각이 하는지 알아요? 야, 요거 오늘 안 가면 다음에도 안 간다 하면 어떡하지? 버릇 때문에 영 안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영 안 갈 일 없어요. 제가 장담하거니와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교는 꼭 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정말 힘든 일로 하루 쉬자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간다 하진 않아요. 우리 애는 심지어 군대 갔을 때 군대 탈영하고 싶다 하더라고. 고참한테 계속 구타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알아요? 탈영하자 했어요. 진짜로. 왜?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만 고민 다 했죠. 밀항을 시킬까 뭐 다음날 복귀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호소도 하고요.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편에 서야지. 그래 그럼 탈영하자 하고 그날 밤을 재웠어요. 다음날 아침 딱 10시가 되니까 10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귀대가 안 되는데 10시가 되니까 애 방에서 한숨 소리가 나오더라고. 에휴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가야 되네 이 소리라. 아빠 와서 위로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 방문 열고 들어가서 다시 애를 끌안고 울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그랬더니 애가 딱 하더라고. 아빠가 태워주면 갈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태워가지고 서해 바닷가까지 갔어요. 우리가 해경 근무했는데 배에 타야 되거든요. 그 배에서 잘못 생각하고 뛰내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해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내게 오는 잔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짜장면, 짬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건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그죠? 내가 암이 오잖아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아빠도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애가 그 말을 딱 소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서해 바닷가에서 저한테 화답하기를, 그래 아빠 죽기에 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내가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기쁜지, 죽기에 하겠나 이 말은 이제 각오가 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들어보냈어요. 그래 아무 일 없더라고. 내만 막 불안해가지고 했는데 다음날 딱 카톡이 날라오는데 보니까 아빠 살만하네 하면서 새로운 고참들도 잘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그죠?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지불하는 거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저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하고 소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하고 소통하려면, 우리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맛있는 거 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오름을 내려놓는 거죠. 남편들하고 맨날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두 사람 다 오를 때 싸운다니까. 고부간의 갈등 왜 일어나요? 시어머니 말 들으면 다 오라. 며느리 말 들으면 며느리 말이 다 오라. 근데 옳은데 두 여인이 전쟁을 한다니까. 부부싸움 항상 그랬어요. 저처럼 막 엉망으로 살면 싸울 일이 없어 미안하다고 빌어야지. 그죠? 근데 아이하고 어떨 때 충돌이 일어나요? 엄마들 생각이 너무 옳거든. 이렇게 해야 네가 앞으로 공부를 잘하는데, 이렇게 해야 네가 행복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옳으면 있잖아요. 애들은 힘들어하고 애들이 자존감을 점점 잃어가는데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역효과 나는 거예요. 역효과. 해보시고 애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 내려놔요. 수학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뭐 20문제씩 풀린다. 너무 힘들어 질질 끈다. 그러면 10문제로 줄여.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자, 좋은 의식을 찾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한 권 한 권을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중요한 출판사들. 자, 이 책은 웅진 주니어예요. 웅진 주니어는 좋은 의식을 내는 한 탑 10 안에 드는 출판사예요. 이 나쁜 어린이표,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읽으면 참 좋을. 학급에서 선생님이 맨날 애 보고 말씀 부리고 이러면 나쁜 어린이표를 발급하고요. 나쁜 어린이표 받은 놈은 화장실 청소하고 이래야 돼. 이 주인공이 맨날 나쁜 어린이표 받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서랍을 뒤져가지고 나쁜 어린이표 다 훔쳐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막 들킬까봐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이야기. 자, 아까 말씀드린 내 짝꿍 체험인데 이건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저기 팔빵방에 가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재미마주의 얇은 책인데 그림책이 아니고요. 이제 그림책에서 글밥책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하는 아주 얇은 학급 문고예요. 이 재미마주에서 한 10권 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책들, 짜장, 짬뽕, 탕수육, 오줌 멀리 싸기 시합, 뭐 이런 책들이 그 출판사를 따라가시면 제일 쉽죠. 아니면 작가를 따라가도 돼요. 이 나쁜 어린이 편은 황선미라는 아줌마가 쓴 책인데, 황선미는 어린이 책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마당을 나온 암탉,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랬죠. 이것도요, 내 짝꿍 책인데도 이 유명한 여자예요. 최인선이라는 여자예요. 이 두 분이 또래인데 지금 50대 초반의 아줌마들인데 어린이 책 시장에서 유명한 작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내는 책은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니까 좀 고수가 되면 작가를 따라가면 되고요. 아니면 출판사를 따라가면 되고. 아까 강아지똥 같은 경우는 권정성 선생님이랑 안동 출신의 유명한 분이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안동에 가면 권정성 문학관이 있어요. 폐교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자, 권정성 선생님이 쓴 책 하면 이제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그런 책 같으면 엄마까투리, 뭐 오소리네 집 꽃밭 이런 책이 있고요. 고학년으로 가면 그 전설적인 책 몽실 언니. 자, 그림책 중에서 아이들하고 읽을 만한 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 이 책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애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어둠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 그림책이 알려줘요. 어느 날 아이한테 어둠이 찾아와서 어둠이 아이를 데리고 애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두운 곳을 다 다녀요. 근데 가봐도 아무것도 없거든.
그 어둠이라는 것이, 그죠? 그렇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겁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이들은 그림책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책이죠. 마녀윈이는요, 유명한 책이죠. 마녀가 있는데 검은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검은색이라. 그리고 지가 키우는 고양이도 검은색이에요. 근데 검은색이다 보니까 고양이한테 자꾸 걸려 넘어지네.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성질나가지고 마녀윈이가 고양이를 마술을 통해서 초록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잔디밭에 가서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마녀윈이가 빨래 널러 나왔다가 잔디밭에 있는 또 초록색이라서 구분이 안 되잖아. 또 고양이한테 걸려 넘어지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상한 색깔로 막 얼룩덜룩한 막 잡색깔로 고양이를 바꿔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점점 자존감을 잃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 다른 동물들이 말도 거도 말도 안 하고. 그제서야 마녀윈이가 자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다시 원래 검은색으로 돌려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마녀윈이 딱 보면 마녀윈이 누구 같아요? 딱 엄마잖아, 딱 엄마.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고양이 일본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냥 지가 좋아해서 검은색 만들어 놓고 또 지가 싫어해서 초록색 만들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우리 애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준이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 어느 날 뭐 시댁 갔다 오면 더 기분 나빠가지고 막 애 잡고. 그죠?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 또 멀쩡한 애 잡고 막. 우리가 다 마녀죠, 마녀. 이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아이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죠? 고양이는 아무 죄가 없단다 하면서. 우리 애기도 아무 잘못이 없어. 이게 우리가 아이를 살리는 길이죠. 엄마는 오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죽고요. 엄마가 잘못해서 하면 아이는 살고 이래요. 아주 간단해요. 애들을 자존감 높이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엄마 어릴 땐 니보다 훨씬 못했어 이렇게 하면 애들은 확 살고요. 엄마는 잘했는데 니는 뭐 이래 이렇게 하면 애는 기죽고 이래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거꾸로. 시간 많이 됐네. 자, 블랙독 이건요, 아이들이 신학기나 이럴 때, 아니면 전학 갈 때, 새로운 환경에 이사 갈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머니들도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오면 항상 두려운데, 블랙독 저 책은요, 어느 집 앞에 큰 집집하는 개가 나타났어. 아빠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창문을 닫았어요. 엄마가 보니까 놀래가지고 커튼을 쳤어. 형이 보고 문을 잠궈. 예? 또 누나가 보고 창문을 걸어. 그랬는데 이 집에 제일 막내가 있어. 한 서너 살쯤 돼 보여요. 얘는 있잖아. 개념이 없잖아. 그냥 뽀로록 나가는 거라. 가족들은 막 그 집집하는 개한테 다 애 막 잡아먹힐까봐 겁내는데 뽀로록 나가가지고 개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나중에 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빠가 볼 때 집집만 했던 개가, 엄마가 볼 때 산더미 많았던 개가, 형들 누나들 볼 때 엄청난 개가, 이 막내 꼬마가 보니까 아주 조그만 그냥 개야. 그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논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게 뭐 긴장하거나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이 그림책은 어느 날 성탄절이 됐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침 일어나면서 짜증을 내요. 어이씨, 또 크리스마스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물 나눠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타 할아버지 입장에서 막 신경질 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일어나요 로자 이건요. 미국 남부에서 일어난 실화인데 미국 남부에서는 지금 한 50년 전만 해도 흑백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백인은 앞쪽, 흑인은 뒤쪽, 중간 두 자리만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게 됐어. 근데 어떤 흑인 여자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앉았어. 근데 뒤따라서 백인이 올라타더니 이 여자 보고 비키라는 거야. 일어나요 하면서. 이 로자 파커스라는 여자한테 안 일어나고 로자가 버텼어요. 왜? 합법적이니까. 그러니까 기사까지 와가지고 또 비키라는 거라. 또 버텼어. 나중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연행해 갔어요. 억울하게. 이 사건이 이 엘레베마에 알려지면서 엘레베마주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갈 때 다 걸어간 거라. 버스 승차 거부 운동. 이게 계속되니까 몇 달을 계속하니까 나중에는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에 함께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한 거 해가지고 마침내 미국의 남부에서 버스 안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됐어요. 그 실화를 다룬 이야기. 그 백인들이 막 겁주면서 일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요도 오자. 그림책인데 이래요. 이게 그냥 그림책이 만만한 게 아니니까 정말 재미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런 그림책들이 정말 많아요. 시간만 많으면 제가 많이 하겠는데 춘이란 아기란데 이건 춘이란 여자는요 40살 넘은 여잔데요 아기처럼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본에 살던 제1교포 3세예요. 자기가 살던 엄마가 자기를 베고 있을 때 이 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원폭 피해자들이 엄마는 바로 나오면서 죽고요. 야는 할머니하고 이 아줌마는 할머니하고 살고 있어요. 원폭 장애자죠. 이거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뭐 북한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좋은 놈이니까 전쟁에서 물리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다치는 거라.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모든 전쟁에 반대한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저쪽은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은 물리쳐야 돼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물리치더라도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지금도 한반도는 항상 이거 가지고 서로 먹고 살잖아요. 남한의 정치가들은 항상 북한의 위협을 막 우리한테 겁줘가지고 표를 얻어가고요. 선거 때만 되면. 북한에서는 항상 남한에서 미군 항공모함 와가지고 군사훈련하고 이러니까 막 우리는 핵을 만든다 하고 막 자기 정당성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안 된다. 이걸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그림책. 평화 그림책이라고 하죠. 자, 이 평화 그림책 시리즈가 많아요. 제가 한 권만 딱 소개하는 건데. 이건 초등 고학년들이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초등 고학년 팀이 남자 팀 한 팀, 여자 팀 한 팀 딱 두 팀 있어요. 6학년 애들이에요. 근데 그림책을 가지고 저하고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인문학 수업을 해요. 이런 거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거죠. 어네스트 셰클턴 이건요,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탐험가예요. 원래는 남극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이 먼저 남극을 정복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목표를 바꿔가지고 남극 대륙을 종단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출발했는데 부하 대원 28명하고 함께 출발했어요. 근데 중간에 빙하에 갇혀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의 위대한 점은 뭔가 하면요, 자기 목표를 포기하고 자기 명예를 포기하고 모든 부하를 살리는 길을 택한 거라. 그래가지고 막 천신만고 끝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시 영국으로 무사히 다 돌아왔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유명해졌죠. 리더십의 전형으로 꼽히고. 그래서 영국 여왕이 이 어네스트 셰클턴한테 기사자기를 수여했어요. 이 그림책은 이 어네스트 셰클턴이 그 부하 대원을 뽑는 과정부터 남북 탐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또 위기를 만나는 과정, 돌아오는 과정을 전부 그림책으로. 그러니까 이건 초등 저학년이나 유아용 그림책이 아니죠. 이것도 초등 고학년용 그림책이에요. 이건 유명한 갈릴레오 알죠? 천주교가 중세를 지배하던 시기, 천동설이 가톨릭 교리예요. 태양이 지구도 주위를 돈다 이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걸 발견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말했다가 처형당한 그 유명한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야기예요. 이것도 고학년용 그림책이죠. 그러니까 꼭 급밥 많은 책 아니라도 이렇게 그림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책과 재미있게 그죠? 소통하고 책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요건 이제 저학년 문고 그림책이 아니고 그림책에서 한 단계 높은 이제 글밥 좀 있는 책이죠. 아까 말한 비룡소의 시리즈예요. 아마 팔방방 가면 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건 다 비룡소 책이에요.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죠. 그죠? 여기 보면 색깔별로 단계가 달라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자, 이건 시공 주니어 책. 시공 주니어 책은 노란색은 저학년, 그 다음에 초록색은 중학년, 하늘색은 고학년 이래요. 여기 있는 책 진짜 재밌는 책 많아요. 대표적인 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책도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자, 이건 아까 길버드린에서 나온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 이거 정말 아이들 좋아하죠. 10권인가 11권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이건 재미마주에서 나온 학급 문고 시리즈. 이건 문학동네에서 나온 초승달 문고, 보름달 문고. 초승달 문고는 저학년, 보름달 문고는 고학년이래요. 이건 우리 옛이야기. 대구 출신의 유명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던 서정훈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근무할 때 옛날에 시간 나는 대로 시골에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옛 이야기를 녹취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말로 다 썼죠. 우리가 인말로 읽어주기 쉽게, 옛 이야기를 읽어주기 쉽게. 보리라는 출판사에서 전문적으로 책을 내요. 우리 옛 이야기는 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주니어 김영사, 책 먹는 여우, 이 유명한 책인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죠. 이 꼬마도서관 시리즈라고 해서 주니어 김영사에서 책을 내고 있어요. 웅진 주니어. 또 뭐 창작가 비평사 있죠. 어린이 책으로서는 사실은 제일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창작가 비평사인데, 창작가 비평사는 주로 고학년 문고를 많이 내가지고, 고학년 청소년 문고를 많이 내서, 저학년 그림책은 요즘 이제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에서 제가 특별히 소개 안 했는데, 아이들이 크면 창작가 비평사의 창비 아동 문고라고 있어요. 몽실 언니 나온 시리즈죠. 그 책 보면 지금 300권 이상의 좋은 어린이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주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빌려오게 해서 우선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어른들도 빠져들어요, 사실은. 책을 읽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드리자면 어린 시절의 저학년, 유아 저학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영재교육이나 어떤 선행학습보다 더 효과적이고 또 돈 안 들고 그래서 진짜 좋은 거예요. 전 지금 생각해도 참 이렇게 아이 어린 시절 이렇게 잘 키웠다 싶고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아까 영어 공부도 있고 뭐 수학 공부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녀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영역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들으시면요. 한 6, 7년 동안 강의가 전부 동영상과 mp3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커피 한잔 하러 가려고 안 캐가지고 책 읽고 잠순에서 서핑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게 됐죠. 잠순에서 저한테 도움을 준 분들이 많아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기껏해야 뭐 제가 아는 거랑 문방구 앞에 있는 두산동화, 천재해법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서울에 사는 어떤 수학 교사가 저보고 그 그림부님 아들한테는 이 교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교재를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초등 5학년, 6학년 때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 전부 도움을 받은 거죠 사실. 영어 공부법도 잠순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그대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는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다른 강의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누굴 카페 회원 모집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그냥 제 잠순에 대하면 그리운 것을 검색하시면 강의 다 올라가 있어요. 단지 유튜브는 우리가 정리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들이 체계적으로 강의를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다음 카페는 폴더별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